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는 탈라치와 러시아어 사용자 보호, 나토 대응 주장이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변명은 시끄럽고 세련됐으며 국가 TV와 언론 브리핑에서 반복적으로 방송됐고 한때 일부 세계 시청자들도 설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관계는 마지막 결정타로 그려졌고 러시아가 경제와 군대 그리고 미래까지 걸고 도박을 하게 된 대외적인 이유로 내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고 전혀 근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위험하며 훨씬 더 현실적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연막이자 주의 분산책이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진짜 이유는 나치나 나토 확장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불안, 경제적 절박함, 그리고 죽어가는 제국이 마지막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몸부림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전을 배제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진짜 이유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이유를 밝히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 오래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000년 전 지금의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중세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키예프 공국이었습니다. 루스는 동슬라브계 군주들이 다스리던 여러 도시들의 연합체였으며 이들은 동방 정교회로 개종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유럽 문명의 기초로 여기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사학자와 지도자들은 이 유산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지며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우크라이나 정체성은 키예프 루스에서 시작해 수세기 동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지배 아래에서 별도로 발전해온 역사를 직접적으로 잇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문화, 정치 전통은 서구에서 비롯됐지만 러시아는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집니다. 수세기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모스크바 대공국은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의 관습이 아니라 몽골의 행정체계와 이후에는 중국의 행정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행정체계는 칸 제국에서 차용됐습니다. 이것은 언어 진화에서 비롯됩니다. 일상 단어들은 보통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소, 물, 나무 등 농민 생활의 기본 단어는 거의 같지만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달라졌죠? 우크라이나어에서 돈은 로슈이라고 하는데 이는 폴란드어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러시아어 땡이는 튀르크어 탕가에서 유래했고 카즈나도 몽골어에서 직접 들어온 단어입니다. 터키어와 몽골어가 모두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우크라이나어 스카르브니차는 옛 슬라브어 어근을 그대로 간직해 누가 누구를 지배했는지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푸틴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라고 주장할 때 그는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고 러시아 정치 문화가 사실은 몽골, 즉 중국 제국 전통에서 비롯되었고 민주적이고 서구 지향적인 키예프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루스, 우크라이나를 정복함으로써 푸틴은 사실 러시아의 제국적 기원을 감추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정통성을 훔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2021년 7월에 악명 높은 6,000단어짜리 에세이를 썼고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을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 글에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별도의 국가로 존재할 권리가 없으며 우크라이나 정체성은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현대 우크라이나는 단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는 이 에세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거의 모든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완전히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현실을 정의할 권리를 두고 전쟁이 벌어질 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지배층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후퇴가 아니라 러시아 정체성 자체에 대한 실존적 위협입니다. 드미트리 트레닌 전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소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상실은 러시아 역사적 중심지 해체와 러시아의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러시아 민족과 정교 문명의 통합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으로 성공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방을 지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가 키예프 루스의 자연스러운 계승자라는 거짓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제국적 정체성이 문화적 연속성이 아니라 정복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국가로 위장한 주유소에 불과했으며 2010년대 중반에는 석유와 가스 수출이 정부 전체 예산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신규 차량 판매의 100%,
미국에서는 70%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0년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중동의 석유와 가스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1대1로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자원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기후 정책으로 러시아 주요 수출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지탱해온 에너지 의존형 경제 모델이 무너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경제 다각화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천연 자원을 일부 보유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 8위 유럽 2위의 석탄 매장량인 380억 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장량의 90% 이상이 도네츠크에 있으며 이곳이 2014년부터 러시아가 집착한 영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광물 매장량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 매장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철광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좁고 추출이 쉬운 지역에 더 나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현대 산업에 필수적인 망간, 니켈, 크롬 금속을 상당량 생산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리튬과 히토류 원소입니다. 세계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리튬은 새로운 석유가 되었고 전기차는 작동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가 필요하며 전체 친환경 에너지 혁명은 히토류 금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리튬 매장지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잘 발달된 금속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리튬 매장량이 거의 없고 산업 기반도 낮고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경제 모델은 이제 세계가 원하지 않는 화석 연료 수출에 기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100년간 세계가 꼭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서방 투자와 유럽연합 통합 아래 성장한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고 러시아는 점점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공식적으로 약 11조 입방미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매장량은 거의 5배 더 많아 최대 54조 입방미터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매장량의 대부분은 도네츠크 지역이나 흑해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 두 지역 모두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평화협정으로 점령지를 통제하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80%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싸우는 또 다른 큰 이유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경제에서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를 결정할 자원을 통제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어디에서나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절박함을 키우는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더 주목받지 않지만 어쩌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약 2.01명이었습니다. 이는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대체 수준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의 혼란 속에서 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출산율은 1.26명까지 급락했고 14년 연속으로 1.4명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인구는 1991년 1억 4,800만 명에서 2022년에는 1억 3,7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700만 명이 사라진 것이고 이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쟁 이전 수치를 기준으로 러시아의 인구가 세기 말까지 7,400만 명에서 1억 1,200만 명 사이로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앞으로 75년간 현재 인구의 50%를 잃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전 세계 인구 감소 예상치 20%와 비교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1990, 2000년대 초 출산율 붕괴로 세대 격차가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20, 30대 젊은 인구가 크게 부족합니다. 지금 가정을 꾸려야 할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모 수가 줄면 아이와 다음 세대 부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푸틴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대 내내 점점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도입하여 인종, 종교, 언어에 따라 이민을 제한했습니다.
2002년 법액은 특히 엄격했으며 2005년에 완화되긴 했지만 푸틴은 러시아어 사용자가 우선시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합법 이민은 1994 연 약 1억 1,500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2004년에는 7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정교회적이고 슬라브 민족 중심의 국가로 유지하는 데 집착해서 이민을 억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처럼 보이고 말하며 생각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본격화된 2022년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100만 명으로 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약 90%가 우크라이나인이나 러시아인이고 문화 언어도 유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밀도가 높아 평방 킬로미터당 70명이며 러시아는 9명 미만입니다. 푸틴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푸틴의 원래 계획이 성공했다면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인구 유인만으로도 러시아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계획대로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했다면 러시아는 몇 주 만에 4천만 명을 합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비슷한 출산율 감소 문제를 겪었지만 2010년대에는 출산율이 급격히 회복되었습니다. 경제가 개선되고 나라가 유럽을 지향하게 되면서 말이죠. 러시아는 단순히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되돌릴 수 있는 더 젊고 역동적인 인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자신을 독립적인 강대국, 주권 국가로 내세우며 스스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은 러시아가 점점 더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부분적으로는 모스크바가 남아있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를 강타하자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의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은 기꺼이 응했지만 중국 조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전쟁 1년 후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를 보냈습니다. 1000세제곱미터당 271달러로 481달러에 비해 엄청난 할인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매긴 가격보다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중반까지 러시아 중국 간 양자 무역 규모는 2,44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이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원하지도 여기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자원식민지, 즉 중국 산업을 움직이기 위한 값싼 에너지와 원자재를 순순히 공급해주는 존재로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전략에도 해당됩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과 녹색 에너지 혁명을 위한 원자재 확보입니다. 중국은 리튬, 히토류, 산업용 금속을 적극 확보하려 합니다. 이 자원을 지배하는 자가 21세기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하에 숨겨진 막대한 부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면 중국은 모스크바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자원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지키고 서방과 통합하면 중국은 주요 자원 접근권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 협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은 푸틴의 제국적 환상이나 러시아 민족 정체성엔 관심 없고 자원 확보에만 관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설령 그것이 도네츠크와 흑해 연안에 대한 모스크바의 통제권을 주는 부분적인 승리일지라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광물 매장지들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는 뒤틀린 논리를 만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면 값싼 에너지 외엔 내쓸 것 없이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자원 지역을 점령하면 협상에서 중요한 이점을 얻게 됩니다. 베이징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유지하며 중국의 변덕이나 산업적 필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질적인 이유들, 역사, 자원, 인구 구성, 중국의 압박은 모두 더 깊은 무언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국적 정체성, 이것이 바로 전쟁을 진정으로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러시아는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국이었습니다. 표트르 대제 시기의 팽창부터 소련이 동유럽을 지배하던 시기까지 이어졌죠. 러시아는 정복과 지배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1991년 이후 러시아가 팽창하지 않았던 짧은 시기는 일시적인 약점,
바로잡아야 할 일탈로 여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소련 체제에서 성장하고 KGB에서 훈련받으며 러시아의 위대함이 영토와 이웃 국가 지배력에서 나온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의 국경에 갇힌 러시아는 위축되고 굴욕적인 러시아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으며 그의 공격성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2008년 러시아는 그루지아를 침공했고 아파지아와 나모세티아의 분리주의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루지아가 절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나토 규정에 따르면 현재 군사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는 동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허점으로 그루지아의 서방 통합을 영구히 막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점에서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옛 러시아 제국의 보석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옛 소련 공화국보다 크고 부유하며 인구도 많고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면 러시아 제국 재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실패하면 제국은 영원히 끝납니다. 이것이 푸틴이 침공을 제2차 세계대전 수사로 포장하고 파시즘과의 투쟁이라며 1945 연소련 승리와 비교한 이유입니다. 그는 나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중요성과 제국의 힘, 그리고 모스크바가 이웃 국가의 조건을 제시할 권리를 주장하려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인공적이고 진정한 국가가 아니라고 불렀던 그 나라는 저항 속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푸틴이 러시아군을 환영할 것이라던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어 사용자들마저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약점, 러시아 군사력 우위, 서방 무관심에 대해 했던 모든 가정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진실로 이끕니다. 푸틴은 1,3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의 예상 사상자, 군비 지출과 국제적 고립으로 왜곡된 경제, 그리고 3년에 걸친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푸틴은 이 갈등에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개인적 유산, 그리고 자신의 생존까지 걸었습니다. 완전한 승리 없이 전쟁을 끝내면 치명적 실패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부를 낭비하고 군대를 약화시키며 나라를 중국의 아무 대가세 없이 종속시킨 지도자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년간 자신의 측근을 보안 기관과 산업계 출신 강경파로 구성했고 이들은 그의 정권 아래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러시아 제국의 위대함을 회복할 인물로 봅니다. 그가 갑자기 타협하면 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쓸모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1991년 KGB 고위 간부들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배신하고 있다고 믿어서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측근 동맹들이 그를 축출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실패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경제적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2025년에 군사 지출이 연방 예산의 약 40%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위산업 계약업체, 군인과 그 가족, 고임금 방위산업 일자리가 있는 산업도시의 노동자들, 그리고 급여가 인상된 경찰 등 막대한 수혜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의 번영은 전쟁 지속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경제 붕괴와 수백만 지지자의 적천업환이 우려됩니다. 러시아는 2026년 예산 전망을 낮추며 현 수준 유지가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푸틴의 협상 전략은 그가 시도하지 않은 뿌리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양도 중립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휴전을 제안합니다. 러시아는 점령 지역을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이 제안들은 거부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평화 방해자로 만들고 전투 지속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푸틴은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소모전에서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론적으로 러시아는 더 크고 강인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희생도 감수할 의지가 더 큽니다. 하지만 실제 수학적 계산은 현재의 진전 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악몽과도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려면 200년 이상 걸리고 약 1억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재 인구의 75%에 이를 것입니다.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여러 세대에 걸쳐 러시아인들을 소모시켜 결국 두 나라 모두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푸틴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받아들일 만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마지막 러시아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러시아의 생존이 우크라이나 영토, 자원, 국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통제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 정체성 정당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을 지워야 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실패한 에너지 경제를 대신할 우크라이나 차원과 인구 감소를 해결할 우크라이나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국민과 측근들에게 정권 정당화를 위해 어떤 승리든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포함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단열되어 있으며 더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제재를 견뎌냈지만 중국의 속국이 되며 살아남았고 전 세계가 이를 지켜봤습니다. 러시아가 강대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핵무기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진짜 이유는 절박함입니다. 한때 위대했던 제국은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문제를 정복으로 풀려는 노쇠한 독재자가 이끕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생존하거나 승리할 계획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전 세계 지정학 최신 소식과 분석을 원하신다면 매일 영상을 올리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